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금요일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뉴욕 증시 다우 지수가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실적 시즌에 발 맞춰서 반도체 기업들의 흐름 괜찮았고요. 이와 함께 아직도 고용이 견조하고 소비가 견조하다라는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로 인해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다만 TSMC의 호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본다면 AI의 좀 탄력이 다소 둔화되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어떤 영향 미칠까요? 그렇죠. 미국 관련해서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가 고용이지 않습니까? 고용과 이 미국의 소매 판매, 즉 소비는 짝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9월 고용 지표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증빙을 해줘야 될 또 하나의 지표가 바로 미국의 이 소매 판매, 즉 민간 소비인데 오늘 앞서 고은별 앵커 말씀하신 대로 소매 판매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시장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라는 거는 결국은 미국의 고용도 괜찮은 상황이고 소비도 그래서 괜찮은 상황이다. 미국의 경기와 관련돼서는 아주 그렇게까지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 또 끌고 가고 있는 또 주요 동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러한 견조한 긍정적인 신호들이 또 어떠한 방향성으로 이어질지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오늘 마켓나우를 통해서 또 다양한 투자 포인트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0월 18일 금요일 마켓나우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앵커 칼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TSMC 실적이 나와서 지난번에 나왔던 며칠 전에 나왔던 ASML 실적과 좀 견주어서 얘기를 좀 반도체 얘기를 오늘 좀 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SMC 실적 보면 워낙 좋죠. 예, 시장 예상치 다 앞섰고요. 아무래도 역시 이제 이 비교 이 수치가 중요한데 매출은 39%, 순이익은 무려 54%나 전분기 대비해서 좀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치 뭐 다 훨씬 좀 웃도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왼쪽에 막대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TSMC의 매출이 특히 작년 2분기 이후에 어떻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지 좋아지고 있는지 특히 올 들어서도 얼마나 뚜렷하게 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지 좀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 SK 하이닉스 또 다음 달에 나올 엔비디아 실적도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좀 되는 거고요. 엔비디아 시장에서 나오는 실적 추정치를 좀 찾아봤더니요. 이렇습니다. 매출액 지난번에 300억 달러 살짝 넘었었는데 이제 330억 달러 근처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년 비해 무려 81%.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 EPS는 0.74달러, 지난번에 0.6달러 조금 넘었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무려 전년 대비 84%나 주당 순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추정치가 현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여야 될 것 같고 이제 TSMC, 엔비디아 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있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 실적도 다음 주에 발표되는데 전망치 나온 걸 좀 보면요. 매출은 18조 살짝 넘을 것 같고 영업이익 6조 7천억 정도 얘기 나오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달 전보다 조금 한 3% 정도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요 며칠 사이 이번 주 들어서 일부 증권사들이 다시 영업이익 7조대로 이렇게 추정하는 데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매출액은 18조 이상, 영업이익은 7조 가까이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조를 뭐 훌쩍 넘긴다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 SK 하이닉스 실적이 괜찮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 패밀리의 이제 가장 마지막이죠. 막내라고 해야 되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매출 추이가 이렇게 계속해서 쑥쑥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HBM 그 5세대 12단짜리는 좀 가장 먼저 좀 앞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HBM 관련해서는 이제 삼성이 이들을 따라잡고 엔비디아 패밀리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6세대 HBM4 이거에서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얘기가 그래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 패밀리 쪽 회사들 다 뭐 우상향에 아주 세게 가고 있는 모습들이었다라는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제 반면에 이제 ASML 실적부터 해서 뭐 B의 엔비디아 패밀리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반대쪽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SML 실적은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됩니다. 3분기 실적은 괜찮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3분기 중국 매출도 좀 좋지 않을 거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삼성전자와 인텔의 이 향후 이 캐파 이 증설 문제가 계속 좀 딜레이가 되고 있다는 점들 때문에 ASML의 4분기 그다음에 내년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지 않게 전망이 됐다는 이게 주가를 끌어내린 건데요. 거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삼성전자와 인텔의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비엔비디아 패밀리들의 부진이 굉장히 좀 심하죠. 먼저 삼성전자부터 3분기 실적부터 보면요. 영업이익이 9조 1천억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장 컨센은 10조 원 정도는 나오지 않겠냐는 거였는데 그보다 현저하게 한 1조 원 가까이 좀 못 미친 그런 상황이었고요. 2분기 때 10조 넘었던 거에 비하면 2분기보다도 떨어졌으니까 이 전분기 대비 떨어졌다는 얘기는 좀 더 심각하게 좀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인텔은 이제 2분기 실적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근 실적이긴 한데 인텔의 실적도 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뚝 떨어지는 심지어 2분기에는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까지 인텔도 좀 사정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말이죠. 챗GPT 공개된 이후에 이제 AI 반도체, AI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패밀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전에 보셨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여기에 지금 소외되고 밀려나 있는 삼성전자, 또 인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앞서 그래프에서 보셨던 것처럼 현저한 그런 실적 부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좀 처지가 엇갈린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산업에 시작을 했던 게 1974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딱 50년이 되는 해죠. 근데 이제 50년 만에 반도체 산업 진출한 지 50년 만에 한참 후발주자인 SK 하이닉스의 적어도 반도체 부분만큼 이제 뒤처지는 그런 상황이 올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반도체 제국이라는 그런 호칭, 이 별칭을 갖고 있던 인텔이 파운드리를 분사를 한다든가 또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또는 심지어 퀄컴이라든가 이런데 뭐 피인수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입장이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고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영원한 1등은 없다 이 말씀인데요. 이 얘기가 요즘에만큼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폐부에 이렇게 뼈저리게 다가오는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컬럼 마치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이 사실상 최종 승인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최근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에 소송 의사가 없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항공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아시아나와의 인수합병 소식을 게재했기 때문인데요. 합병에 대한 말을 아껴왔기 때문에 공식 채널로 외부에 알린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아직 노사 갈등, 마일리지 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합병 승인 굳히기에 나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슈레이더 지금부터 좀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분 모셨습니다. 박정식 파트너, 곽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대한항공 얘기 참 오래간만입니다. 박정식 파트너가 준비해 오셨는데 오늘 대한항공 얘기를 하시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어제 좀 한 가지 좀 이슈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수급도 이제 대한항공이 어느 정도 좀 붙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예. 대한항공 공식 유튜브 채널 칼톡에 이제 아시아나와 인수합병 소식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소식을 게재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리지 않았었는데 처음으로 알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도 좀 주목을 한 상황인데요. 예. 이 전 세계 항공사들의 주요 인수합병 사례를 이제 거론을 하였고 또 현재 진행 중인 아시아나와의 합병 현황도 소개를 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 달 초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기업 결합 최종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아주 높은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 결합이 11월에는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이제 집행위원회가 내건 조건부 승인 요건도 모두 해결된 상황입니다. 이 TA 항공이 대한항공에서 넘겨받은 마지막 유럽 노선인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노선 운항을 시작을 한 상황이고요. 또 아시아나 항공 화물 사업도 매각도 이제 에어 인천에 4,70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이제 마무리 수순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 다음 달 초에는 승인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미국 법무부만 남은 것으로 일단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뭐 사실상 끝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법무부는 최근 이제 알래스카 항공의 하와이안 항공 인수를 이제 승인하는 어떠한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미국 정부는 이제 명확히 기업 결합에 대한 승인 여부를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일본과 유럽 같이 이제 심사 신청서를 받은 이후 별도로 이제 승인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예. 뭐 별도로 이제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유럽만 승인하게 된다면 이제 미국도 자동적으로 조용히 넘어간다라는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수합병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과정이 잘 마무리가 된다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1조 5천억 정도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참여해서 지분을 이제 63.9%로 확보하고 최대 주주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여객 운송 실적 기준으로 세계 이제 10위권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이 되고 또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 양사 운영 효율화 작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제 저비용 항공사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재편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일단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계열사인 진에어와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인 에어서울 그리고 에어부산도 합병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비용 항공사 쪽의 이제 주가 변동성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3분기가 돌아왔습니다. 3분기는 이제 휴가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역대 이제 항공사들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성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 이제 미국 항공사가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맞아요. 예. 간만에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15억 달러, 대략 한 2조 430억 달러, 30억 원 정도의 이 자사주 매입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발표를 현재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들의 이제 호실적 기대감도 이번 달 말일부터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그냥 내가 돈 있어서 그냥 내가 뭐 그냥 아시아나항공 사버리지 뭐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항공사 특히 이제 대형 항공사 FSC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거는 근데 이게 가장 큰 현재 대한항공의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변수, 리스크 이게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인데 이게 얼추 다 이제 구분응선 넘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저비용 항공사 계열사가 세 군데인데 이거에 대한 재편 작업까지 벌어질 것이다. 이제 뭔가 이제 그 동안에 대한항공의 어떤 실적이나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상당 부분 이제 클린화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게 이제 선정 이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항공 관련주들 함께 살펴보죠. 고은별 앵커 좀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항공주들 최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9월 성수기철을 맞이해서 3분기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대한항공은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의미하게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3%대 주가의 상승력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대한항공에 대해서 3만 원까지 오늘 높여 잡는 그러한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견조한 실적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전일 2%가량 상승하면서 만 원대를 재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최대 LCC의 꿈을 갖고 있다라는 리포트 제목과 함께 지금 증권가의 미래에셋에서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다만 목표 주가를 22%가량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단가가 하락하고 있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로 인해 영업 마진율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다만 전일만 보게 된다면 2%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됐습니다. 인수합병 이야기가 나올 때 주가가 좀 크게 반응하는 건 IDT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 5일 차트를 보게 되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 한 달 사이에 주가의 상승률을 보게 됐을 때 단 2거래일을 제외하고 연일 양봉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초가보다 종가 때 힘이 더 좋았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A항공은 최근에 경영권 분쟁 이슈와 함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항공주 중에 하나이죠. 전일에는 4%가량의 하락세를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항공주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자 박 전문가님, 뭐 볼까요? 당연히 대한항공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한항공을 볼 건데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2020년 이후로 꾸준하게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실적적인 측면에는 크게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에는 여름 휴가철이 껴있고 또 정통적인 뭐 성수기이고 최근에 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유가도 한 $70 정도 수준으로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을 상당히 조금 증권사에서 지금 증권가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 달 말부터 뭐 저비용 항공사든지 대형 항공사든지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투자를 좀 미리 해놔야 하반기 정도, 이번 달 하반기 정도에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리 살려면은 그만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항공 3분기 매출도 지금 이제 예상치를 보면은 4조 2,9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11.1% 정도 증가한다라고 현재 나오고 있고 예. 영업이익도 5,874억 원으로 한 12.9%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다라고 현재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잘만 나와준다면은 하반기에 이 항공사들의 주가 상승력은 충분히 이제 기대해 볼 수 예.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차트를 조금 보더라도 지금 월봉상 일정 부분 좀 조정을 거치고 나서 횡보 국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23,000원대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일봉상 상승력이 나오면서 23,000원짜리를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이전 주가 위로 좀 주가가 좀 다시 한번 이제 올라서는 어떤 그런 시초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상승력이 더 이어지면서 23,000원짜리를 혹여라도 돌파하게 된다면 25,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혹여 이제 25,300원짜리를 또 돌파를 하게 된다면 27,000원이든지 29,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올해 안에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횡보 국면에서 잘만 평단을 형성시키면서 접근을 네.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고점이 보니까 지난 7월 달 정도 했었던 23,950원 이건데 일단은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 그렇죠. 이제 이게 이것을 돌파하면 이제 시세가 많이 나오고 그렇죠. 이제 이전의 고점이 2021년 6월에 찍었던 35,000원대입니다. 근데 충분히 이제 이 구간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네.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이를테면은 사실은 상반기에도 2분기 때도 이제 여름 휴가 시즌 다가오니까 항공주도 괜찮을 거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별로 이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전쟁 때문에 그렇죠. 유가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별로 좋지 않았는데 유가도 있었고 그렇죠. 환율도 있고 예. 또 경쟁에 따른 수익성 저하도 있고 박 전문가님 보시기에
항공주 이렇게 보시면서 조금 챙겨봐야 될 포인트, 뭐 좀 약간 좀 신경 써야 될 뭐 부분들 그런 거 있다면 어떤 거 보이세요? 현재 이제 뭐 항공주들의 실적에 어떤 변수를 줄 만한 거는 국제유가밖에 없지 유가 않을까라고 정도?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지속적으로 좀 중동 불안, 지정학적 불안, 그리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적으로 좀 발발하곤 하고 있지만 또 국제유가가 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또 않고 있고 예, 중동 리스크가 예전같이 그렇죠. 그렇게 영향을 네. 발휘하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주가가 지금 $70 정도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WTI 기준으로 움직이고 네, 있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3분기부터 그리고 4분기까지 항공사들의 실적은 좀 잘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가도 좀 같이 보실 필요는 있는데요. 일단 사실 유가는 저 정도 중동 사태 났는데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거 보면 이제 예전보다는 변수로서의 역할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자, 항공주 관련해서 우리 곽 전문가는 뭐 보시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LCC 항공사 중에서 진에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이번에 진에어가 에어 서울과 지금 에어 부산을 같이 함께 합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메가 LCC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LCC 항공주들 내에서도 항공사들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사실 지금 국내 1위 LCC 항공사는 제주항공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만약에 이 메가 LCC가 탄생하게 되면은 제주항공을 뛰어넘게 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주항공 쪽에서도 지금 최근에 M&A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내비추기도 했었고요.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미 2대 주주였던 JKL 파트너스가 대명 소노그룹에 지금 그 지분을 전량 매각을 하기도 했었죠. 네. 그 외에도 지금 에어프레미아 역시도 사모펀드 쪽에서 지금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LCC로 지분 매각 가능성까지 지금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부분들로 봤을 때 앞으로 3파전으로 가지 않을까. 진에어와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 이 3파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서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LCC 쪽의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왜 그러면 하필 이 대한항공 쪽에서 진에어를 낙점했는가라고 이제 좀 찾아봤더니 예. 지금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로 이제 통합 거점으로 이제 LCC 항공사를 삼기에는 아무래도 명분이 좀 빈약하다라는 네.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역시도 이 통합 LCC는 진에어 브랜드로 운항을 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을 허브로 삼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진에어와 지금 에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삼고 있고 에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김해공항을 지금 허브 공항으로 두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각 LCC가 모기지로 삼고 있는 공항 역시도 이런 이제 선정에 있어서 진에어가 좀 주도권을 잡을 수 글쎄요. 있는데 한몫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시총에서도 사실 격차가 지금 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실적과 재무적인 측면에서 역시도 지금 진에어가 우위를 가지고 가고 있는 만큼 모든 측면에서 그 3사 비교했을 때 안정화가 이뤄진 진에어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일부 리스크를 안고 있는 에어 부산과 에어 서울을 합치는 것이 좀 충격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이러한 이제 통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통합 구조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일부 부산 주주들 사이에서는 분리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요. 실현 가능성은 예. 이제 항공업계 관계자들이 거의 없다라고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진에어를 중심으로 탄생하는 메가 LCC 우리 시청자분들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2021년도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 이후로 3년 정도 조정을 좀 크게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월봉상 이제 주가 움직임 보시면은 기존에 22,500원 이제 부근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10,00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번 이제 관련 이슈를 좀 타게 된다면 그래도 올해 전고점 구간 3, 4월 달 구간까지 그러니까 14,000원 구간대까지는 주가 회복세가 일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강한 모멘텀이 터져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전 리오프닝까지는 아니더라도 2만 원대까지도 최대 회복 구간 바라볼 수 있는데 일단은 순차적으로 14,000원 구간까지 그래도 올 하반기 내에 회복세가 나오는지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공주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박 전문가님 오늘 이슈 제기하신 박 전문가한테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마침 곽 전문가님이 이제 LCC 쪽에도 재편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주항공, 그다음에 진에어 중심의 메가 LCC, 그다음에 남은 게 이제 티웨이, 에어프리미아.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대명 소노그룹에서 티웨이 2대 주주가 됐고, 그다음에 에어프리미아까지 또 지분을 50%를 인수했단 말이에요. 추후는 이제 최종 인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뭔가 좀 변화가 항공 쪽에서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11개까지 있었거든요, LCC가. 네. 이게 확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네. 이걸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덩치가 커지는 만큼 합병을 시키는 어떤 그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좀 주가의 변동성이 있고 또 주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뭐 이제 인수 합병 이슈를 좀 많이 이제 기업 결합을 많이 봤을 때 합병을 시키는 쪽, 즉 인수를 이렇게 시키는 쪽은 덩치가 커지면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추후 상승이 나온 반면 합병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수가 되는 입장, 없어지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또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건 이제 인수가 되는 쪽을 말고 인수를 하는 쪽, 그죠? 네. 인수를 하는 쪽에 관심을 기울여 보신다면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 항공 관련된 대한항공 중심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신약 레켄비가 12월 비급여로 국내 출시를 확정된 가운데 국내 제약사들도 치매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내 연구진이 뇌 척수액 순환 장애를 개선하는 직속 초음파 효과를 처음으로 증명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퇴행성 뇌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26년 치매 치료제 시장 규모를 16조까지 전망한 가운데 시장에서 기업들의 성과도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치매 치료제 시장을 어떻게 선점할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슈에 대해서 두 번째로 다룰 주제는 바이오 쪽의 치매 치료제입니다. 레켄비가 상용화 된 이후에 이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린 이 레켄비 이게 국내 출시가 좀 임박을 한 상황이어서요. 요 관련돼서 좀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치매 치료제 얘기를 준비해 오신 곽유정 파트너 얘기를 좀 들어보죠. 어떤 네. 면을 좀 볼까요? 일단은 레켄비와 그리고 기존에 또 한 번에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도나메밥이라는 도나메밥, 예. 네, 그 치매 치료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좀 양분화될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 국내 기업들도 후발 주자로서 좀 수혜 종목들을 옥석가리기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온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까지 사실 알츠하이머 병에 쓰인 치료제들은 그냥 인지 기능을 개선한다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치료제들을 보면은 이 알츠하이머나 퇴행성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염증, 뇌신경 병리 등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관련해서 제거하는 좀 근본적인 약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보다 직접적인 치매 치료? 네, 이런 게 근본적인 된다는, 그런 그렇죠? 이제 치료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레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달에 비급여로 국내 출시하기로 했는데 연간 한 2천만 원대 정도로 책정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연간 치료 비용이. 네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고요. 그럼 우리가 더 싼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미국비도 원래 들어올 때 한 15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또 들어오니까 한 80만 원대 정도 가격 측정되지 않았습니까? 일반 소비자 환자들이 치료받을 때 기준으로 비용이. 네, 맞습니다. 우리가 네. 좀 싸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2,700만 원 정도 되긴 하는데 일본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 치매 관련된 문제를 좀 다루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그쵸. 환자 부담을 또 대폭 낮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 가격 자체가 일본보다는 좀 낮게 책정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만 지금 정부 쪽에서 아직까지 약가 협상이 끝나지 않아서 초기 이용자들 같은 경우는 약가 비용을 좀 자부담하게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제 2021년도에 이 레켄비의 먼저 이제 앞서서 나온 약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가 개발한 아두카누밥이라는 약물이 있는데요.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 등의 이슈로 인해서 상용화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게 레켄비와 도나네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약물 모두 다 정맥 주사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 치매 치료제에 어떻게 보면 바이오 베타라고 해서 네. 그 플랫폼의 변화죠.
경구용 이제 치매 치료제라든지 내지는 패치형 이런 치매 치료제 역시도 향후에는 아무래도 사용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글쎄요. 각광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후발로 이런 주자들을 공략을 하실 때 이런 이제 그 투약의 편의성에 좀 초점을 둔 그런 이제 글쎄요. 기업들을 위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좀 이제 수혜받을 수 있는 이제 기업 중에서는 피플바이오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중소형 기업이기도 하지만 적자 기업이라서 제가 언급을 할까 말까 했었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혈액 진단 기업입니다. 레캔비를 처방을 받으려면 CT를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CT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혈액 진단을 먼저 할 수 있게끔 그 키트를 아. 만든 곳이 네, 피플바이오라고 보시면 그래서 되겠습니다. 피플바이오의 진단 키트를 써서 먼저 한번 확인을 하고 이거는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네, CT를 CT를 찍고 찍고. 아니다 그러면 아예 안 찍고 네, 네. 그래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때 이제 피플바이오가 부각이 됐었던 적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알츠하이머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한 우리 국내 기업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아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상 3상 진행 중이니까 거의 뭐 상용화까지 멀지 않았다라고 그러게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의료 AI 기업인 뷰노 같은 경우에는 뇌 정량화 의료기기 뷰노메이드 딥브레인을 미국 시장에 공식 출시한다고 밝히기도 했었고 또한 이제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전주기 치매 치료제 뉴데리를 지금 개발 중에 있어서 임상 1상 진행 중에 있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지금 기업들 외에도 지금 계속해서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 이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향후 시장성 따져볼 때 비만 치료제가 이렇게까지 큰 각광을 받는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만 환자들, 뭐 꼭 환자까지는 아니도 비만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전 세계가 다 고령화되어 있는 걸 감안하면 결국 이 치매 치료제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시장성은 정말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좀 여러 회사들이 지금 치매 치료제 쪽에 좀 들어가서 진출을 해서 좀 여러 가지 개발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나누신 치매 치료제 관련돼서 국내 관련주들도 역시 고은별 앵커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치매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치매 치료제 관련 기업들 가운데 가장 흐름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업은 바로 보로노이가 있겠습니다. 보로노이 전거래일에도 2%가량 상승했고요. 52주 신고가 그리고 역사적 고점을 지속적으로 경신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10만 원대를 돌파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고요. 추세상을 보게 된다면 단계 차트를 보게 되면 조정을 받았다 상승하는 국면이지만 전체 상장 이후의 추세를 봤을 때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수요일장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어제는 보합권 부근에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7,430원대를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집속 초음파 관련해서 뇌질환을 치료하는 그 국내 연구진 성과가 발표가 되면서 가장 많은 매수세가 몰렸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집속 초음파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이 좀 부각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전에 5%가량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최근 흐름을 보게 된다면 역시나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추세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진양제약 같은 경우에 1.7%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한국파와 마찬가지로 수요일장에 굉장히 큰 반응이 나타났고요. 두 자릿대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전일장 단기 급등에 따른 일부 조정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1%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치매 치료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군들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고면 뱅커 수고하셨고요. 자, 이제 곽 파트너와 함께 종목 얘기를 해볼 텐데 앞서 피플바이오 얘기도 좀 해주셨고 근데 여러 가지 종목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 곽 파트너가 말씀해 주신 종목은 어떤 겁니까? 사실 저는 이제 종목들 가지고 올 때 우량 기업들 위주로 가지고 오는 편이거든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그래도 선택의 폭을 조금 더 다양화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동아 ST인데요. 사실 다른 기업들이 다 적자이거나 아직 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않은 그런 이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종목 선정에 있어서도 조금 어려운
어려움을 겪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아ST 같은 경우에는 매출 실적이 이제 탄탄한 대형 제약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사실 기존에도 이제 들어오고 있는 이제 이슈들 봤을 때 가장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이슈는 스테라라 바이오시밀러를 지금 이제 FDA 승인 품목 허가를 받았고요. 예. 이제 내년 5월달에 출시하게 되면 미국 쪽에 또 매출액도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성장 호르몬제 트로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간 1,000억 원의 지금 연매출을 지금 계속해서 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장성과 더불어서 지금 총 8개 파이프라인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또 상용화 임박에 있는 그런 이제 약물이 또 2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또 모멘텀을 일단 안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또 치매 치료제도 개발 중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가 치매 치료제다. 네네네. 그 중에서 이제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아직 임상 1상에 이제 막 들어가서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베타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보자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경구용 치매 치료제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예 시작을요. 네네. 우리나라 이제 국내 사실 조기 치매 환자 수만 하더라도 338만 명 정도 된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치매 치료제 시장 규모 역시도 2030년 기준으로 36조 규모로 커지는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동아 ST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약물을 보니까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퇴행성 이런 이제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다양하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나온 약물 같은 경우는 아밀로이드 베타 제거하는 그런 약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타우 쪽을 좀 집중적으로 타깃을 하는 약물을 만들고 있는데, 이 타우 같은 경우에 세포 내에 있는 타우 단백질 같은 경우에 이 신경세포의 미세소관을 결합해서 신경세포 구조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우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여러 가지 좀 이제 뇌 질환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한 것들을 이제 타우를 좀 저해하거나 응집이 되는 것을 막는 그런 이제 약물을 만든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제 경쟁력 측면에선 당연히 이제 편의성이라고 들 수 있겠죠. 정맥 주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제 맞으면은 멍이 든다거나, 아무래도 이제 환자들 자체도 정맥 주사를 맞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먹는 경구약을 만든다는 점에서 네. 앞으로 향후에 글로벌 제약사 등의 기술 이전을 또 추진할 방침이라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기술 이전 모멘텀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이런 알츠하이머 학회에서는 전임상 단계에서 어떤 효능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발표했으니까 관련해서 찾아보시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임상 1상에 네. 지금 진행 중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동아ST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멘텀이 지금 많기 때문에 예. 최근 들어서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게 올라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게요. 월봉 흐름 보시면은 올 상반기 정고점 구간대인 88,000원 구간대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올라올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지수 자체가 업종 사이클이 좀 크게 맞아요. 돌고 있는 시점이기 네. 때문에 88,000원 지금 돌파 가능성까지도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한 제가 제시드린 가격 구간대를 중점적으로 해서 단기 공략을 하시거나 중장기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프도 바닥을 조금 다지고 반등을 하고 있는 약간 뭐 초입 정도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오늘은 치매 치료제 관련돼서 얘기가 나온 거지만 사실은 파이프라인이 8개나 갖고 있다. 이거는 뭐 지금 바이오 회사로서는 굉장히 장점이고 또 수익이 나는 네.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곽유정 파트너로부터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는 동아ST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우리 박정식 법무관은 어떤 거 혹시 열심히 준비를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동구 바이오 제약을 보았습니다. 예. 일단 동구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단연간 피부과 시장 처방 1위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비뇨기과 처방 시장에서도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CMO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위탁 생산 사업을 영위하고 예. 있는데 여기에 이제 퇴행성 뇌질환 관련 의약품 콜린 알포세레이트를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요. 치매 치료제 신약 개발 바이오 벤처 회사인 이 D&D 파마텍 지분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그 관련주로 좀 엮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한 가지 좀 단점이 존재합니다. 지난 8월 13일 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내용 고용제 제조 시설에 대한 GMP 적합항전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걸로 인해서 1,400억대 매출이 이제 사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위기에 처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재판부가 이 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한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취소 처분이 보류된 상태로 행정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매출도 안정적으로 잘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뭐 치매 치료제 이슈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행정 소송이 동구 바이오 제약에 좀 긍정적으로 잘 이제 처리가 된다면 빠르게 한 8,000원대까지도 주가 상승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이 이슈 때문에 이미 이제 8,000원대에서 한 5,000원대까지 주가가 내려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송만 잘 된다 하면 8,000원대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900원대 이하로 천천히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이 상태로 소송만 잘 해결된다면 한 8,000원대까지 주가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 언제쯤 리스크가 해소가 될까요? 한 적어도 한 1년 정도 걸리지 1년 않을까요? 정도? 보통 이제 그럼- 행정 소송은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긴 기간으로 좀 바라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박정식 전문가는 치매 치료제와 관련돼서 치매 치료제 신약 개발 바이오벤처인 D&D 파마텍 지분을 갖고 있고 위탁 생산 관련된 약품 의탁 생산하고 있는 동구 바이오제약 오늘 가져오셨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이슈 항공 관련된 그다음에 치매 치료제 관련된 두 가지 이슈를 박정식 전문가, 곽유정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에서 오늘도 두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사 KB증권에서 발간한 인텔리안테크 관련 리포트 먼저 볼 거고요. 제목에 4분기부터 바텀 아웃 국면에 진입했다고 적었습니다. 동사의 고객사부터 확인해 보면요. 스페이스 X를 제외하고 원웹이나 아마존 같은 이 다수의 위성 플레이어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사들로부터 신규 수주가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었죠. 그런데 금리 인하기 국내 우주항공 업체들은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나왔는데요. 71,000원에서 85,900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도 매수 달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더 모멘텀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금리 인하 사이클에 더해서 글로벌 우주업체들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이 매크로적으로 동사에 유리한 환경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힘입어서 올해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영업이익이 내년도에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330억 원대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국내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지원이 확대되면서 우주항공청이 설립되고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방산과 우주 쪽에서는 이 민간 업체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 인텔리안테크 같은 동사들의 수주와 실적 개선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동사는 컴퍼니 A사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지난 계약 3번에 걸쳤습니다. 1차, 2차 그리고 3차에 걸쳐서 총 1,500억 원 규모의 계약이 있었고요. 이 가운데 1차 계약은 올해 모두 매출로 인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내년에는 지상 게이트웨이에서만 1,000억 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인텔리안테크 전날 6%대 급락이 나왔는데요. 주가가 바닥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리포트도 확인해 보죠. 다음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했고요. 제목은 하반기부터 예열된다고 달았습니다. 3분기 실적 프리뷰부터 확인해 보면요. 매출액이 7조 원대 기록, 그리고 영업이익은 4,435억 원 기록하면서 YOY 기준 15%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컨센서스에는 부합하겠습니다. 또 사업 부문별로 봤을 때 벌크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부에서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인베스터 데이를 기점으로 2025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형성된 상황입니다.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목표 주가 16만 원 유지하고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는데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현대글로비스의 사업 부문 가운데서는 해운이 있고요. 이 해운 안에 PCC가 있습니다.
이 PCC라는 것은 완성 자동차를 해상으로 운송하는 서비스인데요. 즉 현대차 그룹, 계열사 그룹사 간에 주고받은 물량입니다. 이 그룹이 3년치 계약이 되어 있는데 올해 말에 물량 종료됩니다. 그런데 지난 2, 3년 동안 PCC 스파두님은 2배 이상 상승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 그래프를 보면 지난 3년 이전에 비교해서 물론 최근에 고점에서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3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2배 이상 운임이 가파르게 성장한 부분은 확인이 되죠. 이 가운데 내년에 새로운 PCC 계약에 들어가면 이렇게 상승한 운임이 당연히 계약에 반영이 될 것이고 이것이 글로비스의 이익 성장에 동력이 될 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PCC만 볼 필요는 없는데요. PCC는 약 이익에서 20%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해외 물류 같은 경우에는 30%의 이익 비중을 차지합니다. 맨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는 짙은 하늘색 부분이 물류인데 이 해외 물류도 지난 물류 대란 이후로 운임도 우상향, 수익성도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또 현대 글로비스가 운송업종 내에서 조금 안정적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운송업종의 2가지 고질적인 약점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인데요. 이 약점 2가지 있습니다. 일단 수요가 아무리 좋아도 공급 경쟁이 심화될 거라는 우려점이 있고 현저한 시황 변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업종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체들이 배당 정책을 소극적으로 펴고 있다는 점이 2번째 약점이죠. 그런데 현대 글로비스는 이 둘 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재평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당장 올해는 이 배당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이철점 서영훈 차장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좀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TSMC 실적에 힘입어서 강한 상승 출발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의 옵션 만기일로 더불어서 상승폭을 장 막판에는 좀 반납을 했다라는 점이 다소 좀 아쉬운 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전히 TSMC의 반도체 쪽에 특히 AI 칩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됐다라는 점에서 SK 하이닉스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2에서 25bp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요. 리가르드 총재의 발언을 참원해 보면 침체로는 가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무난한 흐름들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에 대한 흐름들은 좀 약보합권에서 강보합권 수준에서의 등락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삼성전자의 부진으로 인해서 지수 자체가 상당히 좀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을 제외한다라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섹터에서는 수급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대한전선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대한전선의 경우 싱가포르의 8,400억 규모의 케이블선에 대한 수주가 이어졌고 여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아시아 시장에 대한 진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지금 미국 대선까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전력망 공급에 대한 수주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는 만큼 대한전선에 대해서는 가격적 메리트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조정 시 이용하셔서 공략 매수하신다라면 충분히 좋은 흐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인 만큼 좀 감안해서 대응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소영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8시 50분, 이제 오늘장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마켓나우 1부의 마켓 스탠바이 시간 지금부터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그다음에 고은별 앵커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박정식 전문가 오늘 또 바로 연이어서 좀 출연을 하셨습니다. 박 전문가님, 오늘 보시는 개장 전에 오늘 시장 탑3 어떤 거 좀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쉽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 9월 소매 판매가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전월 대비 0.4% 증가한 수치로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발표하면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줄어들면서 긍정적으로 좀 시장이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에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의 어떤 그런 압박감을 조금 이제 주는 그런 지금 수순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미국 이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좀 어느 정도 좀 19,000명 정도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고용 지표는 좀 긍정적으로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장에 지금 현재 크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나마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TSMC 호실적으로 인해서 이 반도체 쪽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다시 재유입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가 오늘 시장의 방향성의 핵심 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제 오늘까지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좀 반도체 관련 종목에 유입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도 시장은 다소 조금 지지부진한 장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는 고용과 소비 그리고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특히나 그 삼성전자가 27거래일째 이탈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듯합니다. 신희섭 위원님의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 어떤 거 오늘 들고 오셨을까요? 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해 있는 우리나라의 구조상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다 진흙탕에 빠져서 누구 손이 높으냐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됐잖아요. 얘기를 드렸잖아요. 누구 손이 높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둘 다 진흙탕에 있는데 진흙탕에 빠진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방금 바조로 집중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고 지금 2달째 월화수목금을 떠들고 있었는데 지금 그 중에 가장 강했던 이 바이오 그리고 방산 이렇게 이제 빠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수익률 극대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은 경우에 우리나라만 그렇죠. 우리나라 같이 시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종으로만 뻗지 그게 확산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뭐 미국이나 대만 같이 이제 시가총액 1위가 저렇게 강하게 가는 경우에는 업종이 퍼집니다. 그래서 뭐 산업재며 소비재며 가리지 않고 다 두루 순환매가 도는데 그건 시장의 온기가 전체적으로 전해질 때고 구들장이 뜨겁게 달아올라가지고 전체 온돌 효과가 날 때고 우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방구석의 어느 한 부분만 뜨겁습니다. 그럼 엉덩이를 거기다 갖다 대야지 엉뚱한 데 갖다 댔다가는 엉덩이 다 얼어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종 안에서 횡으로 가는 건 가능한데 횡으로 뻗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데서 기다려봐야 시간 낭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지금 바이오 중에서 방사성 의약품 관련주가 지금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것도 어제 얘기 드렸어요. 장중에. 그렇죠? 셀비온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장 마감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지금 SK바이오팜의 IR에서 나타나는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죠. 최태원의 장녀가 거기 나서서 앞으로 방사선 의약품이 이 씬을 주도할 테니 내가 책임지고 해보겠다. 이렇게 의욕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SK바이오팜이 이 부분을 주도한다고 해서 동아 ST, 퓨처캠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셀비온이라는 종목이 같이 신규 상장을 하면서 동참을 하게 된 거죠.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종목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계속 IPO 작업을 하고 들어오면서 점점 더 그 힘이 강해지고 집단 그 형성을 한다고 클러스터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방산 3대 천왕의 끝나지 않은 시세 분출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전선, 현대로템 이 방산의 3대 천왕은 아직도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 매수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과열권이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역사상 가장 과열이 되었던 그 부분까지 거의 근접했다고 그때 짚어드렸습니다. RSI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부담스러우나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정말 끝까지 뽑아 먹어야 될 때죠. 여기서 뭐 장대 연봉이 첫 출연할 때까지는 팔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금융주입니다. 자, JB 금융지주 얘기 드렸죠. 메리츠 금융지주가 1등주로서 계속 그 시세를 연이어 주니까 JB 금융지주가 완전 설치는 지금 상황이 됐다고. JB 금융지주는 지방은행입니다. 지방이 지금 소멸되고 있잖아요.
근데 왜 JB금융지주가 어떻게 부각이 됐느냐? 전북은행하고 광주은행을 통해 가지고 지역 특화를 하고 핀테크를 통해서 이 오프라인의 약점을 공략을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을 공략하고 이런 효과들이 지방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다이나믹한 모습이 금융주에서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금융주는 안정적이고 보수적이어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방은행에서 저런 재밌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JB금융지주에게 저는 점수를 준 게 아닌가. 결국에 오늘 요약도 바이오 방산 금융이에요. 결국에는 진흙탕에 빠진 시가총액 상위의 두 업종이 아니라 방금 바조에 해당되는 그 업종과 섹터들이죠. 여기에 집중하시는 한 주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 의원님 말씀은 갈 종목만 간다. 갈 종목만 가는데 그런 종목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 내부에서의 이제 종횡 전략. 이 말씀은 오늘도 역시 일관되게 해주시네요. 방사성 의약품, 방산, 3대 천왕, 그다음에 금융주주 관련해서는 이 JB금융주주 세 분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56분 돼갑니다. 동시효과 상황 고은별 앵커 통해서 좀 한번 확인해 보죠.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장 예상 체결 지수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간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소매 판매 그리고 고용 시장이 확인이 되면서 다우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TSMC의 호실적이 시장을 좀 이끄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다만 오늘 국내 증시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가 오늘 0.23%가량 오르고 대형주들의 흐름 조금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200이 0.3%, 소폭의 상승폭이 조금 더 높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1위부터 5위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TSMC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SK하이닉스가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오름세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동시호가 상황을 보면 한호가 남겨두고 있습니다. 20만 닉스 과연 오늘 터치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약진합니다. 0.3%가량 상승하면서 6만 전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의 탄력이 훨씬 더 좋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4%가량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제부터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흐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한 걸음 쉬어가고 완성차도 어제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오늘도 역시나 0.4% 빠진 채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함께 확인해 보시죠. 친환경차 수출이 4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 기아와 현대차 오늘 일제히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대장주들 오늘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은행권 지주사들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일제히 하락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 완성차,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가운데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좀 혼조세를 보인 채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종목별로 좀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테오젠과 HLB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출발을 준비 중이고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반면 간밤에 루시드가 두 자릿대 급락세가 나왔었죠. 자금 조달로 인해서 조금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됐었는데요. 이에 대한 여파로 국내 증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시세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오늘 실적 쇼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개장 초 지금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 0.7%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보게 된다면요. 어제 의료 미용기기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괜찮았었습니다. 오늘 클래스 보합권, 휴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소송에 대한 분쟁 리스크를 해소하고 난 뒤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0.8%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삼천당제약은 1.7% 하락 출발, 지금 반도체 대장주 리노공업은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9시 이제 방금 넘었습니다. 10월 18일 이제 금요일장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좀 됐고요.
앞서 고은별 앵커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역시 오늘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볼 것 중에 TSMC에 대한 훈풍 여부,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하이닉스의 이제 20만 원 돌파 여부 볼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주가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부분들 오늘도 좀 계속 될지 여부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그렇게 하고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앞서 신일섭 위원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셨던 이 바이오 관련된 쪽들 얘기 계속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방산주 역시 계속 좋은데 이것도 오늘 좀 한번 좀 계속해서 흐름 이어갈지도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떴는데 코스피가 0.3% 가까이에서 2,616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은 강보합이네 0.03% 정도 올라가서 765 살짝 좀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눌러보니까 삼성전자 조금 오르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앞에 있는 종목들은 빨간색들이 많긴 하네요. 뭐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이제 고은별 앵커가 자세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10월 18일 금요일장 국내 증시 시작을 했습니다. 동시호가 상황보다 정교장 시작되고 나서 흐름이 더 좋습니다. 오늘 양시장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3%가량 오르면서 2,618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으로 돌아선 채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흐름이 더 좋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번 주 들어서 기관에서 코스닥에서 지속적인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간밤 미증시 뉴욕 증시에서 이제 소매 판매가 괜찮았고 고용 시장이 견조하면서 달러가 다시금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1,370원대 돌파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사뭇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 SK하이닉스가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20만 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보합권에서 지금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0.3%가량의 상승 출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TSMC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어제 정교장의 국내 시장의 그 훈풍의 온기가 다소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미증시의 영향보다는 어제 그 매물 소화가 오늘 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20만 원대에 대한 부담감이 주가 매도 물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오늘 20만 닉스 터치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LG에너지솔루션 0.5%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3위권 이후 이 4위권부터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 기업들 일제히 상승 출발했고요. 동시호가 상황 속에 기아가 1% 이상 빠진 채 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현재 구간 본다면 기아는 0.1% 상승, 현대차도 1% 이상의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현대차, 기아 3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 올해 전반적으로 실적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인도 법인 상장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단 종목 중에서 특징적인 종목을 보게 된다면요. 인터넷 대형주, 대표주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1.3% 상승 출발, 카카오도 1.2%가량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유럽 중앙은행에서 올해 들어서 세 번째 금리 인하를 선택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전한 가운데 인터넷 대형주들 대표적인 인하 수혜주죠. 오늘 흐름 괜찮고요. 금융 지주사들의 흐름도 일제히 상승 출발했는데 그 가운데 삼성생명 1.4%, 메리츠 금융지주가 1.2%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그룹주들의 흐름이 오늘도 좋네요. 현대모비스가 1%에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괜찮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된다면 혼조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다만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흐름 괜찮습니다. 알테오젠 0.5%, HLB도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상승으로 돌아서기 위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만 엔캠이 지금 또 시가총액이 한 단계 또 밀렸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주들이 지금
지금 약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니가켄바이오가 0.3%가량 상승했고요. 특히나 오늘 고로노이가 2% 이상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치매 치료제와 관련된 이야기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탄력 나오면서 신고가 돌파 행진 이어갈 수 있을지, 역사적 고점을 다시금 경신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오늘은 그다지 흐름이 좋지 않네요. HPSB가 2% 이상 빠지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도 4%에 가까운 하락세, 리노공업도 2.4%가량 내림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TSMC의 호실적으로 지금 국내 증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텐데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 매도 쪽으로 힘이 쏠리고 있다는 부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도 1.2%가량 상승하면서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화장품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오늘도 흐름이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업종별 상승률을 보게 된다면요. 오늘 건설기계 업종의 상승률이 가장 눈에 띕니다. 1.8%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온라인 플랫폼이 1.3%, 네이버, 카카오가 동시에 1% 이상 오르면서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 업종이 1% 이상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 성향도 있고요. 어쨌든 간 우리가 분기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때 통신주들에 대한 기대감 이어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KT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AI 시장과 좀 접목을 해서 통신주들 신산업에 대한 무궁무진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통신 업종에 대한 좀 시각이 바뀌고 있죠. 오늘 업종 괜찮고요. 제약과 화학, 바이오까지 좀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된다면 오히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흐름보다는 바이오라던가 다른 업종의 흐름이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전문가들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골드메이커에 많이 쓰셨습니다. 시가총액 중심으로 좀 보니까 삼성전자 0.3% 플러스고 의외로 좀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쪽에 있는 이 H뱅크,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이런 소부장 회사들도 오늘 전체적으로 다 뭐 아주 큰 폭은 아닌데 좀씩 다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시가총액상으로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오늘 시장 초반 상황에 대한 해석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정희 전문가님, 시장 상황 초반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안타깝게도 지금 외국인이 지금 시장에서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이제 이 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이슈적으로 좀 순환이 일어나면서 개별주, 개별 테마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예. 오늘 이제 쇼박스가 좀 상승력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박신양, 이민기가 나오는 영화 사흘이라는 어떤 이 영화 기대감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이 치매 관련, 치매 치료제 관련 종목도 진양제약, 브루노이가 현재 지금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포니 AI가 이제 미국 증시에 이제 기업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제 포니 링크가 또 이제 시간 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위구비 관련 종목들 한국 파마가 또 긍정적인 또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이제 선암 같은 종목들도 오늘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좀 이렇게 좀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상승력을 이제 개별 종목들의 상승력을 이끌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상승력을 일으켰다가 좀 주저앉았다가 또 하루 이틀 지나서 또 한 번 또 이슈가 똑같은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력을 일으키는 좀 이렇게 빠른 순환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시장이 상승력이 나오지 못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빠른 순환 장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언급 주셨다시피 이제 방산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또 조선 섹터도 크게 눌리지 않고 이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근데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좀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하기는 조금 이제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게 이 두산 바켓이 이제 이 건설기계 쪽이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동안 이제 두산 바켓은 옆으로 좀 이제 횡보 국면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 좀 강력하게 한 6%대 상승력이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첫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런 빠른 순환 장세, 빠른 이슈적인 어떤 캐치를 못 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한 건설기계 쪽에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의외로 좀 HBM 관련주들이 좀 확
땡겨주질 못하다 보니까 오늘도 좀 다양한 테마들이 좀 빠르게 순환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박 전문가께서는 건설기획 쪽 한번 보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자, 신 의원님 아침상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뭐 바이오가 최전성기를 지나고 있는 시점일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인생에서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최전성기는 한 번 내지 2번 정도밖에 오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시가총액 순서대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산 순위로 뭐 대기업 재벌 순위를 가리듯이 여기도 똑같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게 왕입니다. 결국에 지금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펩트론. 근데 펩트론이 4위였는데 지금 이 비만 치료제 바를 받고 3등주로 올라섰어요. 시가총액이 역전되었거든요. 어쨌든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뭐 순서 바꿔줘서 펩트론을 인정해줘야 되니까 펩트론, ABL 바이오 이 4개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구조가 지금 우리나라의 K바이오의 모범 사례입니다. 다들 바이오 벤처들이 이 사례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초로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황우석 박사 때 줄기세포로 세계를 제패하는지 알았지만 어떤 미숙함, 도덕적인 부족, 뭐 여러 가지 어떤 겹쳐서 한번 휘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여 년 만에 맞는 조연으로서 맞는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바이오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인생의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제 그 4개의 모델, 뭐냐면 플랫폼 기술 수출이에요. 자기가 임상 3상을 넘어서 신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역사책에 기록을 하는 주연의 역할을 버리고 나서야 드디어 꽃이 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가 계속 자리를 잡고 있으니 펩트론, ABL 바이오가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제약에서 유한양행이 렉나자로 비소세포 폐암의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의 대항마로 등장을 하는 바람에 얘기 드렸듯이 타그리소든 렉나자든 먹어도 경구용이니까요. 먹고 나서 결국에는 또 돌연변이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돌연변이를 타깃으로 하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게 보로노이고 그 다음이 브릿지 테라퓨틱스입니다. 결국 그 2개가 후발주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지금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모달리티들이 나오잖아요. ADC든 뭐 방사선 치료든 중입자 치료든 암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이 나옵니다. 이 다양한 치료법으로 개발하는 아이디어는 있는데 공장이 부족하다 보니 CDMO 시장이 커지고 있죠. 거기다가 생물법 때문에 중국 기업이 밀려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도 먹을 게 있다. 이런 판단하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으로 오르고 있고, 그리고 재판단은 얘기 드렸다시피 반도체는 이재용 회장이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했다면 10만 가도 10을 먹지만 지금은 90 이상을 갔기 때문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자기가 시작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히려 삼성그룹의 중심이 10년 안에는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기점으로 해서 바이넥스, 그다음에 뭐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이 지금 CDMO 기업이거든요. 순차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뷰티 쪽도 똑같습니다. 뷰티 쪽이 지금 클래시스랑 지금 뭐 파마리서치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가다 보니까 결국 클래시스의 후발로 비올이나 하이로니까지 지금 용기가 미치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집에서 하는 라메디텍 같은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지금 굳이 반도체에서 한다면 제가 계속 파크 시스템즈를 꼽아서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 오늘 저런 게 움직이고 있죠. 서플러스 글로벌. 이런 거는 뭐 틈새 시장으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주연이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을 그렇게 막아선다면 중국은 결국 중고 시장을 가서 뒤질 수밖에 없거든요. 최첨단 장비를 수입을 못하니까 자기네가 만드는 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제품은 내놓는데 양산을 못하거든요. 수율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막으려면 중고 시장 가서 뒤져야 되는 거죠. 서플러스 글로벌 같이 중고 제품 파는 업체들. 저런 것도 좀 부각이 될 수는 있으나 SK 하이닉스는 TSMC 같은 파운드리가 아니고요.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시장에 합류를 못해서 레거시 반도체 매출 비중이 7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TSMC가 10% 가까이 급등해도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이오도 중심으로 여전히 이제 바이오, 제약, CDMO, 뷰티 관련된 이 연관 관계, 상관관계 이 말씀 다시 한번 들으셨고, 반도체는 어쨌든 지금은 HBM 쪽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9시 15분 다 돼가고요. 지금 상황에서 오늘 이 시간대 개장 초반에 어떤 섹터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지 고은별 앵커 통해서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5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싱가포르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이어지는 섹터는요, HBM과 반도체입니다. TSMC의 호실적으로 오늘 반도체 관련돼서 기대감을 갖고 계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섹터의 동그라미가 파란색을 그리고 있죠. 전반적으로 섹터가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와 TSMC 사이에 좀 균열이 있다. 블랙엘의 생산 차질을 놓고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이제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 지금 해석을 하는 건 SK 하이닉스가 1% 넘게 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TSMC와 엔비디아의 균열이 생기게 됐을 때 SK 하이닉스의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주가의 매도로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삼성은 상승하고 있죠. 이러한 균열을 잘 활용한다면 삼성전자가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콘텐츠에 대한 검색 빈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미국 시장 지금 어닝 시즌 지속되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3분기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시간 외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국내 관련된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로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검색 여전합니다. 위고비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품절에 대한 대란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죠. 이로 인해서 오늘 비만 치료제들 다시금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선과 관련돼서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LS 에코에너지가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선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꾸준하게 실적 잘 나오고 있고요. 실적이 더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AI 시장 확대에 대한 그런 분석 모멘텀이 역시나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섹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게 된다면요. 시장에 새롭게 입성한 신규 새내기주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익스피언이 66%가량의 급등세 나오고 있고요. YJ링크 역시나 두 자릿대 강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아래쪽을 보게 됐을 때 넥선바이오가 20%가량의 상승력 나오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시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 좀 유의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여부품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주식을 매수했고요. 사업명이 이제 또 바뀐다고 합니다. 개별 이슈로 인해서 오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세니젠도 두 자릿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엠폭스에 대한 우려 확대로 인해서 진단키트와 관련된 기업들 이번 주 들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두 자릿대 강세 흐름 나오고 있고요. 넷플릭스와 관련해서 오늘 콘텐츠 대장주는 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 11%가량의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오늘 특징적인 게 한미약품이 두 자릿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주 오늘 바이오 관련 기업들 여전히 뜨겁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기도 하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 치매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초전도체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섹터가 좀 빠르게 순환매가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늘 역시나 여전하게 그 모습이 여실히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종목군들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거래량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요. 진단키트 관련 기업이 상위권에 이름 올리고 있네요. 랩지노믹스가 오늘 거래량 매우 강하게 쏠리고 있고요. 이와 함께 신규 새내기주 두 종목이 일제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양제약도 두 자릿대 그리고 모비스가 0.1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만 초전도체 관련해서 변동성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쇼박스, 뉴 같은 경우에도 콘텐츠 관련된 기업으로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기술이 2%가량 빠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낙폭이 더 나옵니다. 2.6%까지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들이 체크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종목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바로 들어가죠. 박정희 전문가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좀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차트상 좀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랩지노믹스를 보니까 지금 거의 양음양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 이제 고점을 좀 넘어서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진단키트 관련 섹터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같은 이제 진단키트 섹터인 이제 시젠도 오늘 양도지향 패턴을 조금 만들고 있는데, 이 시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이전 주가를 좀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는 이제 랩지노믹스가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한 분봉상 한 대략 한 3,470원 정도,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좀 조정을 받게 되면 분할로 좀 밑으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많이 떴기 때문에 지금 따라잡기보다는 좀 눌렸을 때 한 대략 한 3,470원 정도 이하부터 접근을 하시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조금 더 이제 이어지게 된다면 한 3,790원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적인 시세를 좀 뽑아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시세가 자꾸 또 돌고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기술적으로 짧게 단기적으로 수익 내는 전략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정희 전무 말씀 들었고, 자 이번에는 신일섭 위원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아까 앵커님께서 그 한미약품이 오랜만에 두 자릿수 올라온다고 했는데, 사실 이 씨앗을 뿌린 건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의 공도 인정해줘야 돼요.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을 그렇게 8건을 하면서 다 반환을 당하는 망신을 당했지만 그 씨앗을 뿌린 게 이제 꽃이 피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미약품도 경영권 분쟁 다툼 끝나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게 문제고요. 어쨌든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유한양이 꽃을 피운 거죠. 그 파트너는 오스코텍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분야에서 보면 유한양의 역할은 다 명확하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막 생태 땅집 무슨 또 동태 땅집 지하에서, 왜 거기가 싸잖아요. 임대료가 바퀴벌레가 엄청 나오거든요. 거기서 오늘 하루도 BTS 되고 싶어서 연습하는 연습생들이 수만 명입니다. 근데 결국 총알이 없어서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게 되죠. 근데 유한양행이 그 연습생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끼는 있는데 돈이 없어서 BTS 꿈을 접는 애들을 잘 발굴을 해다가 유한양행이 예쁘고 훌륭하게 가꿔가지고 큰 무대에 데뷔시키는 역할을 오픈 이노베이션으로도 한 게, 그 사례가 오스코텍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런 예쁜 아이돌이 대들이 누군가를 찾아보면 되겠죠. 인벤티지랩이나 GI 이노베이션 같은 애들이 지금 유한양하고 협업을 해서 오스코텍처럼 성공 모델을 지금 꿈꾸고 있는 애들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인벤티지랩은 저기도 엮여 있죠. 펩트론과 함께 약효 지속형 플랫폼으로도 같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것이고, GI 이노베이션은 지금 박스권을 두들기고 있죠. 이 모습을 또 어디서 굉장히 많이 봤나요? 여기서 바로 기술적으로 꼬리물기로 넘어갑니다. 이거랑 굉장히 유사했던 차트가 삼성바이오로직스죠. GI 이노베이션처럼 저렇게 행보를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몇 년 행보했나요? 2020년부터 무려 4년 동안 행보했습니다. 4년 동안 행보한 그 고점이 뚫리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은 어느 시점과 같다고 생각이 되냐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초반부에 지금 봤을 때 완전히 그 밑에 산 등산하기 초입에 있었던 그 장면하고 굉장히 오버랩이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향후 10년간 삼성그룹의 중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형주에서 꼭 잡아야 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바이넥스, 그리고 지금 뭐 SD팜 이렇게 있는데,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에 이어서 용량으로는 우리나라 3위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셀트리온은 CDMO에 관심이 없습니다, 더 이상. CDMO로 돈을 벌어서 그걸 디딤돌로 해서 바이오 신약업체로 발돋움했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신약에 몰두를 하고 CDMO는 더 이상 확대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셀트리온이 뽑아내는 바이오 시밀러와 바이오 베터의 물량들 다 누구한테 맡길까요? 팔은 안으로 굽죠.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기 싫죠, 마음적으로요. 캐파는 크지만. 아시다시피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에피스 바이오로직스의 그런 앙금들, 게시판만 들어가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낙수 효과를 프레스티 바이오로직스가 받을 수도 있다는 거. 다크호스로 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등주 이걸로 하시고 그 관점으로 계속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뭐 바이오다이는 로슈의 선택을 받았고,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일라이릴리의 선택을 받았고, 펩트론이죠. 펩트론이 일라이릴리의 선택을 받았고, 인벤티지랩은 베링거 인게라임의 선택을 받았고, 그 지금 알테오젠은 머크의 선택을 받았고, 이런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들의 선택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런 선택을 받은 업체들 주목해야 됩니다. 결국 나중에 알테오젠의 리가켄바이오처럼 기술 수출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펩티론이나 바이오다이는 기술 수출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인벤티지 랩도 다 공동 연구 계약, 물질 이전 계약 혹은 특허 이전입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기술 수출을 꽂힐 때 그게 제2의 알테오젠, 리간캡 바이오 이렇게 변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주들 꾸준하게 좀 언급을 해주시고 계신데 사실 오늘 시청자님들, 투자자님들께서 가장 주목하셨던 건 사실 반도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 정말 많이 보고 계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한테 좀. 네, 신사장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SK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업체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TSMC가 아무리 올라도 오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레거시 비중이 지금 66%에서 7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지금 공통으로 나온 거 보세요. ASML이 실적은 안 좋게 나왔지만 ASML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AI 시장은 아주 뜨겁다. 근데 미국 정부에서 우리 네덜란드 업체인데 자꾸 중국을 막아가지고 중국 쪽이 빠져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AI 쪽은 강하다는 게 확인이 됐죠. 그걸로 확인 사살한 게 TSMC죠. AI 시장이 너무 강하다. 그리고 고객사 중에 누군지도 안 팔겼는데 엔비디아 아니면 애플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고객사가 AI가 너무 뜨겁다고 우리한테 전달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AI 시장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애들은 저렇게 강하게 오르지만 아직도 레거시에 있는 TSMC의 실적이 어디서 안 좋게 나왔나요? 휴대폰하고 PC 쪽은 안 좋다고 했어요. 휴대폰하고 PC에 들어가는 레거시 반도체를 만드는 게 삼성전자죠. 그러니까 거기서 주도권을 놓쳤기 때문에 전혀 온기가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반도체라고 같은 반도체가 아닌 거 얘기 드렸죠. 철인 7종 경기 금메달 더 이상 안 주나고요. 이젠 특화돼서 각 종목에 1등하는 사람에게만 금메달을 주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얼버무려서 가는 인텔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걸 뒤집어 보려고 7나노 때 뒤쳐졌던 애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우리 1점 몇 나노 하겠다. 이런 허풍을 떨어봤자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제품 들고 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TSMC의 고객은 누굽니까?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근데 삼성전자가 새로운 기법으로 했다는 업체 밝히라고 했더니 누구였죠?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업체. 그러니까 이게 양만 중요한 게 양도 딸리지만 양도 지금 63대 18, 17 이 정도잖아요. 근데 거기다 질도 떨어지죠. 그게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이었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애플하고 퀄컴이 또 경쟁사거든요. 삼성전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아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경쟁하지 않아요. 바이오 시밀러 베껴서 만들기만 하고 CDMO만 하지 내가 신약 만들겠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편하게 맡길 수 있죠. 화이자나 모더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만약에 내 거를 설계도를 베껴서 우리 신약을 만든다.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맡길까요? 안 맡기죠. TSMC의 모델을 따랐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고객사와 경쟁하지 않는다. 삼성전자도 하고 싶죠. 근데 태생적으로 못합니다. 태생적으로. 애플의 아이폰을 이겨야 되고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이겨야 되는데 반대로 파운드리의 고객사가 애플이고 퀄컴이면 좋겠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율 배반적인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신 의원님께서는 결국에는 삼성의 다음을 이끌 건 바이오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박정식 파트너님도 좀 동일하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반도체 쪽이요? 네, 반도체 쪽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삼성의 이끌 그 주역이 바이오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이제 주력 바이오 됐잖아요. 이제 네. 됐고, 근데 삼성전자는 또 따로 갈 수밖에 없고 또 버릴 수 없는 이제 또 핵심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가 아무래도 이제 시장 경쟁력에 좀 밀려서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다소 좀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HBM4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파운드리 쪽까지 패키지 쪽도 어느 정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제 그걸 이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12월 정도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더 밀리게 된다면 늦어도 한 11월 뭐 중순. 빠르면 11월 중순, 늦어도 한 12월 정도부터는 삼성전자도 이제 서서히 반등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조금 더 빠져봤자 한 5만 3천 원, 4천 원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을까, 그 정도가 이제 최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에 대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 그렇다면 오늘 장을 좀 어떻게 정리하고 바라봐야 될지 오늘 장 키포인트 들어볼 텐데요. 파트너님 이어서 해주시죠. 네, 역시나 이제 시장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 경기 침체나 또는 이제 미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논란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도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압박이 아무래도 이제 이번 달에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빠른 테마의 순환 장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주도주를 잡고 이제 수익을 진득하게 가시는 분이 아니라면 바톤을 좀 짧게 잡고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순환매 장세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키포인트 어떻게 꼽으셨을까요? 네, 바이오와 방산, 바방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빠방한 포트폴리오를 빵 터질 때까지 끌고 가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바이오와 방산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코스닥, 코스피 다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선 상황이고, 예, 외국인 1,400억 넘게 지금까지 좀 팔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좀 다시 조금 약간 싸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님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이 선발 종목입니까? 오늘은 하이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 그 3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4분기부터 점진적인 이익 회복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4분기에 이어서 내년 같은 경우 그 동종업종 내에서 가장 큰 영수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그런 노이즈가 계속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악재는 그 계속해서 주가에 선반영이 되면서 전일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부각이 되며 상승하는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사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위버스의 수익화를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장에서는 그동안 그 하이브의 또 다른 기대되는 수익 구조인 위버스에 대해서 계속 기대를 하고 있었고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엔터 업종에서는 내년에 이익 성장, 이익 회복 속도가 가장 가파를 것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그 4분기부터 동사가 그 소속돼 있는 아티스트들의 그 음반 발매가 시작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공연 모객수도 늘어난다라는 점, 여기에 말씀드린 리버스도 본격적으로 수익화가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어떤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조금 다사다난했던 하이브의 그 한 해였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점차 해소가 되면서 회복되는 원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부분은 어떻게 좀 접근할까요?
전일 급등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살짝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3분기 실적이 저점인 만큼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약간은 횡보할 수 있는 흐름이 연출될 수 있지만 현재가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 24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매수 타이밍이 지금이다 말씀하셨고 목표가가 24만 원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리스증권 황혜수 차장과 오늘장 선발 종목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하이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투자 수첩 말말말 이재 앵커와 함께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투자 수첩 말말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인사들의 발언 속에 투자 전략이 숨어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조호진 타키온뉴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말에 어떤 투자 힌트가 있을까요? 우선 화면으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SMC CEO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만합니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어저께 이제 오후 3시에 TSMC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TSMC는 이제 뭐 당연히 대만에 상장한 기업인데 하지만 이제 워낙 이제 그 애플의 원래 또 중요한 어떤 그 조립업체 칩을 갖다가 조립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물론 이제 뭐 그 외에 다른 몇 가지 퀄컴도 있고 몇 가지 기업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뭐 세계 양강 기업을 제품을 조립을 하다 보니까 TSMC의 실적에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TSMC 실적이 막 호실적이 나온다면은 반도체에 대한 회의론 이런 것들이 좀 불식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전날 그 ASML의 실적이 좀 안 좋아서 실적 자체는 좋았는데 가이던스가 안 좋아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들도 좀 이렇게 충격을 받았었죠. 그런 연쇄적인 이유로 이제 어제 오후 3시에 TSMC 실적을 이제 세 개가 다 주목을 했는데 예상대로 아주 호실적이 나왔고 그 3분기의 영업이익의 전년동기 대비 53% 나왔던 것도 엄청나지만 그 총 마진 이익률 그러니까 전체를 팔아서 얼마나 남겼냐는 그런 지표를 봤을 때 58%. 와, 이게 제조업체에서 가능한 수치인가 싶을 정도로 놀라운 수치입니다. 더군다나 뭐 아시겠지만 TSMC는 자기가 스스로 이제 뭐 설계한 건 없고 설계자가 이렇게 만들어줘. 애플이건 엔비디아건 그걸 주문을 받으면 그대로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일종의 용역회사 하청 기업인데 용역회사 하청 기업이 이렇게 놀라운 실적 총 매출 이익률이 58%가 되는 이런 지표가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어제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TSMC 실적에 따라서 어저께 이제 그 SK하이닉스가 그 어제 이제 하루의 차트를 보면은 그냥 비슷비슷하게 움직였다가 조금씩 상승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TSMC 실적이 오후 3시에 발표되면서 갑자기 치솟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이제 24일 날 SK하이닉스가 이제 3분기 잠정 실적 발표하는데 TSMC 실적이 이렇게 좋으니까 SK하이닉스 실적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어제 오후 3시부터 SK하이닉스의 이제 그 차트가 이제 쭉 올라갔던 것도 이 때문에 이제 그 반영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마진 이익률이 상당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TSMC가 엔비디아의 AI 칩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번 실적에서도 왜 AI 반도체의 결론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예. 여기에 하나의 그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점이 아니었나라는 데에서 실적이 큰 의미를 가졌다고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TSMC의 주요 고객사는 애플과 TSMC입니다. 이거 좀 보셔야 될 텐데 그 AI 칩 수요 급증의 최대 수혜주에서 우리가 더 보게 되는데 무용론이 그동안 좀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AI의 실용성이나 기업 가치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무용론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등이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는데
돈을 쏟아부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게 있느냐. 이게 그냥 밑빠지도 물붓기 아니냐. 이런 어떤 의미의 무용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많이 쓰긴 하지만 그 실제적으로 편한 건 있지만은 그 편한 것이 돈으로 연결되느냐. 이런 게 무용론인데 관련해서 어저께 이제 웨이저자 이제 TSMC CEO가 질문과 컨퍼런스콜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AI 무용론이라고 질문한 건 아니지만 너네가 AI를 채택해도 어떤 이득이 있냐 했더니 그 웨이저자 CEO가 야, 우리도 지금 AI를 갖다 쓰고 있어. AI를 갖다 여러 공정에 쓰고 있어가지고 이 공정 개선을 조금만 하더라도 10%만 AI를 통해서 공정이 개선되더라도 10조 대만 달러의 이득이 볼 수 있다. 우리로 치면 이제 한 40조 정도의 4조 정도의 이득이 생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AI 무용론은 사실은 의미가 없고 여전히 AI를 통해서 경영 혁신, 기술 공정 혁신이 전 범위적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어저께 웨이저자 CEO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 여파로 TSMC의 실적이 엄청난 실적이 나왔고, 그리고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끝난, 그러니까 대만 증시에 TSMC가 상장돼 있고 TSMC가 이제 ADR로 이제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ADR의 시총이 오늘 처음으로 장 마감했는데 1조 달러를 돌파했어요. 그래서 TSMC의 전체 시총이 세계 8위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봤던 대만에서 그 TSMC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기업, 한국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대만에 TSMC가 있는데 우리가 예전 TSMC를 약간 얕봤어요. 아까 봤을 때 하청 기업 아니냐. 어차피 용역받아서 하는데 뭐 얼마나 크겠냐라고 했지만은 지금 7나노 이하의 반도체를 갖다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은 용역을 받아서 파운드를 할 수 있는 기업은 TSMC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은 다 줄을 서서 우리를 먼저 만들어줘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매출 총 영업 이익률이 58%이고 그래서 오늘 여파로 TSMC ADR 시총이 1조 달러가 넘는, 그러니까 한 번 장중에 1조 달러 넘은 적이 있었는데 그 올해 못 가고 마감을 했고 그렇죠. 장 마감하고 1조 달러 넘은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점에서 TSMC의 그 진군이 엄청나다. 그리고 한편으로 좀 부럽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하나 팔아도 수익이 잘 난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쉽게 얘기하면 TSMC 실적이 발표되자 SK 하이닉스 주가도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핵심 밸류 체인은 또 TSMC와 SK 하이닉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 기업들이 AI 반도체 각 영역에서 1등 지금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SK 하이닉스가 이 TSMC 그 실적 발표 전에는 밀리다가 실적 발표 난 뒤에 3.87%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20만 정자에 바짝 다가서 흐름이었고 오늘은 개장하고 한 2.9% 정도 또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 뭐 주가는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TSMC랑 관련돼서 이제 그 엔비디아 AI 그 생성형 정확히 말해 생성형 AI인데 생성형 AI의 이제 생태계 안에 든 기업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H백, B백을 만든 엔비디아가 있고 그 조립을 갖다 의뢰해서 받은 TSMC, 그 다음에 그 CPU나 GPU를 갖다가 이제 조립을 하면 거기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메모리에 이제 HBM3인데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가 납품하는 HBM3에서 9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10%가 마이크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문이 되는 건 뭐냐면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은 뭐냐면 그 어제 종가 기준으로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TSMC의 여러 가지 YTD를 보면은 뭐 아까 말씀 YTD가 엔비디아가 더 높은 건 이해가 돼요. 근데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동급이라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지금 PER 10배를 갖다가 시장에서 쳐주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PER 5배를 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HBM3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갖다 아웃퍼폼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10%의 MS를 갖고 있는 그 포션을 갖고 있는 마이크론이 SK 하이닉스보다 2배 더 높은 평가를 받느냐.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마이크론은 PER 10배는 이해가 되는데 SK 하이닉스 PER이 왜 5배밖에 안 되느냐. 이거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어저께 TSMC 실적이 나오니까 SK 하이닉스가 확 치고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 새벽에 TSMC 시총 1조 달러 넘었다는 것이 시장에서 환호했다면 SK 하이닉스도 오늘 사실 20만 원을 돌파하는 것이 맞는데 아까 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19만 8천 원까지 갔다가 이제 20만 원 미만에서 좀 꺾어지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약간 비정상적인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전반적으로 가장 큰 책임은 저는 국민연금에 있다고 봅니다. 그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은 그때 이제 8월 2일, 8월 5일 날 엄청난 주가가 떨어질 때 이걸 버팀목 역할을 했어야 될 국민연금이 6천억 이상을 팔았어요. 이건 국민연금 정책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납부하는 국민의 연금을 갖고 국민들의 자산을 불러야 되는 국민연금이 아무 종목만에 투자하면 안 되죠. 하지만 우량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의 PER 11을 받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PER 5를 받고 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이 그때 6천 원을 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장이 떨어질 때 들어가서 매수와 그 수익률 창출 기회를 삼았어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무슨 생각으로 주식 운영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비정상적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겠나. 다음 주 목요일 날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을 발표하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한 번 더 20만 원을 갖다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굉장히 답답한 대목이잖아요. 예, 예. AI 반도체 기업의 1등 기업이면 제값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좀 답답하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셔서 예. 의미가 좀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투자 수천 말말말 이제 두 번째 말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그 말인데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최근에 SMR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빅테크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원전이나 이쪽으로 뛰어들고 있어서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시장은 우리가 하루가 늦으니 미국이 우리보다 하루 늦으니까 16일 날 이제 장이 끝나면서 네. 그 아마존이 이제 도미니언 에너지라고 해서 SMR과 관련돼서 주요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날에도 이제 구글의 알파벳이 SMR과 중요한 계약을 체결했고 그거보다 좀 몇 주 전이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미국에 있는 SMR은 아니고 이제 그 미국의 원전에서 나오는 그 전기를 갖다가 독점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이 1년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저께 장 마감하고 나서 SMR의 대표적인 이제 주식 중에 하나 누구냐면 뉴스케일 파워라고 네. 미국의 일종의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고 그 SMR의 대표적인 그 기업인데 이 아마존의 그 뉴스가 나오면서 그날 그 뉴스케일 파워가 40% 수익을 주가 4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상한가가 이제 30%로 제한이 되는데 미국은 상한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 뛰기도 하고 뭐 한 번에 뭐 그 마이너스 80% 되기도 하는 것이 미국 증시의 특징인데 그래서 아마존의 이 뉴스가 나오니까 뉴스케일 파워가 40%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어저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서전기전 비롯해서 엄청난 장중에 이제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를 찍기도 했었는데 이런 관점에서 SMR을 갖다가 눈여겨보시면 좋고 SMR과 그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산업 전체적으로 큰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실용주의 정당이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당시에 그 원전 부분을 탈원전해가지고 예. 그 투자가 좀 주춤했었잖아요. 근데 최근 대세가 그거고 예, 앞으로 국내 관련주도 그런 부분으로 좀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좀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아까 말씀한 탈원전인데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이 아니고 원전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네. 펼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체코 원전도 수주한 것도 그런 맥락인데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하는데 외국에서 원전 수주하겠다는 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밖에서 체코 원전을 수주했는데 그러면 탈원전에서 벗어 원전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면 국회가 입법부가 이제 또 보조를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민주당이 탈원전을 갖다가 고집을 한다면 이 정책 엇박자 날 수밖에 없는데 비록 얼마 전에 보궐선거 끝났죠. 영광 유세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과거의 민주당과는 다른 어떤 발언을 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그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지 우리의 정책이 아니다.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맥락에서 SMR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갖고 나가면은 또 하나 반도체, 자동차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차세대 대한민국의 중요한 신수용 사업, 먹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AI 시대고 AI 데이터 센터의 가동이 굉장히 필수적인데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뭐 구글이나 아마존도 돈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SMR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얘기한 대로 이제는 약간 좀 어느 정도 스탠스가 바뀌어서 현 정부와 그 같은 결로 가야 되지 이런 부분이 산업이 육성되지 않을까 이런 또 느낌도 있네요.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수첩 말말말 함께 했고요. 조호진 타큐 뉴스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순환매 장세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늘 통신, 건설, 기계, 제약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네요. 전기전자 섹터는 또 눌리고 있는 흐름으로 업종별 순환매 장세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자세하게 또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